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가 여러모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후폭풍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좀 어려운 시기인데요. 앞서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인터뷰를 보내드린 바 있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자가격리 며칠째인가요? 8일째입니다. 8일째시군요. 네,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평소보다 더 좋습니다. 네. 마음은 편치 않고요. 아, 마음은 좀 편치 않으시겠죠? 지금 한창 뛰셔야 되는 때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도 힘든 상황이고요. 네네. 자가격리 중에 SNS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삼계탕 드셨더라고요? 예, 어제 네. 저녁에 그렇게 먹었죠. 아, 네. 이제 저의 소소한 일상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네. 코로나에 대한 그 주의,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 같은 것을 좀 더 불러일으키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 일상을 알리시면서 자가격리 상황의 일상을 알리시면서 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 또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음, 그런 메시지를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토요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온라인 투표 들어갔습니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답답하지요.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2014년에 전라남도 지사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데요. 음. 그때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네네. 네, 밖에 다니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우리 의원님 자가격리 돼서 합동 연설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들도 지금 같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가격리 되기 전부터 네. 수해 때문에 합동연설회가 취소됐고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취소됐고 네.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되니까 방송 토론회마저도 제약을 받는 네네. 그런 일이 생겼죠. 조금 더 제약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운동을 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사과도 하셨다고. 네, 2번 공개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하지요. 네. 전당대회 당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어떻게 하라는 그 통보의 말씀은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뭔가 준비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영상으로 보내라든가, 네. 또는 어떻게 하라든가가 있겠죠. 그저께 수도권 합동연설회는 영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고요. 네네. 제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2분 후보님도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영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결하셔야 되는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당청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문제가 가장 또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이제 어떤 보관이나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부동산 문제는 그 쟁점이 됐던 법안들이 어찌됐건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요. 네네. 그 법의 그 시행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요. 예를 들면 과세 강화, 종부세 강화나 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는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정도 안정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서 오는 일시적인 혼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 물론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네. 상승 중이고요. 서울 지역의 이제 집값은. 그리고 세종시는 네.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새 6%포인트가 올랐다고 하고요. 네, 그 일시적인 네. 이제 그 아마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는 네네. 모양인데요. 그것도 곧 잡힐 것으로 보고요. 서울의 경우는 확연하게 잡힐 겁니다.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임대차 상품 관련돼서는 또 이 전세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네. 전세 거래가 일시적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세 거래가 늘어났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에 관한 문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필요한 정도의 분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누구의 권리다 이렇게만 보기보단 자산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임차인에게도 일정 기간 안정적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좀 더 탄탄하게 보장해 드리는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어떻든 뭐 국어 안정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다른 임차인에게 하는 나라들도 것이다. 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4년 동안 주거 안정을 해야 되니까 또 임대인은 전세가를 더 올린다. 처음에 계획을 할 그런데 때. 그것도 임차인의 그렇다는데요. 동의가 없이는 네. 그건 불가능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네. 네네. 지금 전세가가 되게 급등했다고 얘기 나오던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이다. 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복절 네네. 집회 이후에 이제 또 코로나 확산세가 많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여당이 방역에 실패를 하니까 통합당과 억지로 엮으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떻게 억지일까요? 그쪽하고 선을 긋는다 관계 없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비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지 말고요. 통합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셨고 그 집회를 주도하신 분이 과거에 이 직전 대표님하고 여러 번 집회를 하셨고 지금 통합당의 지도부에 계시는 분도 손 같이 잡고 이렇게 만세도 하고 하는 그런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집회 이후에도 검사에 협조해달라, 자진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도리에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방역에 협조를 해달라 또 뭐 검사를 해달라 이런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럼요. 맞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당 차원에서. 실제로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또 당에 왜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 참석 여부를 그 개개인의 자유에 맡겼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참가를 했고요. 참가하신 전직 의원 중에 한 분은 당신이 주최했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 실제로 그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이미 900명을 넘었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그쪽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집회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걸 빨리 진정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지금 이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던 그 판사 실명을 내걸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글쎄요, 뭐 법률적인 판단인데 어찌됐든 이걸 정치적인 잣대로 비판하려고 한다, 혹은 상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회에서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걸러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도 법명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네네. 예, 부정청탁금지법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그것은 해당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고 또 거기에서 여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은 사실 김영란법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네. 많이 있지요. 몇몇 어떤 사건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각성하거나 문제의식을 깨닫고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공천 탈락에 불복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누구누구 암흑의 법이다라든가 하는 네네. 식으로 하는데 법명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거든요. 네네. 네, 우리 이낙연 의원님께서는 이제 좀 차등적인 지급을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네. 뭐 박주민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은 전 국민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봐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네. 기자들이 이 자가격리 중에도 자꾸 뭘 쥐어짜요.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네. 바로 엊그저께 직전 그 일요일 밤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네.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 10명이 합의하기를 지금은 코로나 극복, 방역에 집중할 때다.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유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라야지요. 음. 네,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 4월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많은 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많은 정책이 보강됐어요. 네. 그 정책들과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정리도 있어야 되고 더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지 않고 무조건 재난지원금 얼마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맞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덤벙덤벙 재난지원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어려운 분을 더 먼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 지난 1차 지원금도 소득 하위 50%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재난지원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상황이 네. 그것부터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네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약간 좀 원론적인 이론적인 부분이다. 문제이고요. 이론상의 문제이고요. 네네. 전면 지급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그 하위부터 드리면 시간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상위는 이렇게 통계가 충분히 잡혀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위 쪽은 복지 정책 때문에 네. 통계가 많이 잡혀 있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네네. 차상위 계층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빨리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은 그 얘기부터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방역부터 해야 된다. 방역부터 해야 되고 네.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져야 피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또 계산이 나오죠. 또 네. 만약에 여기서 소비 진작용으로 돈을 푼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비가 활발화되면 방역이 무너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방역에 집중하자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당대표가 되시면요. 이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리더십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예, 김종인 위원장이 5.18 밀주 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사죄도 했는데요. 우리 또 이낙연 의원 같으시면은 호남의 민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보셨는지 아니면은 또 일부도 뭐 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네.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네,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싶다. 아마 그쪽 당의 그 과거와의 절연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당이 거대 정당 두 당이 정책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거리를 좁혀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것이죠. 이렇게 좋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왜 5.18 특조위 위원 선정도 안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그것이 이렇게 공전하고 그렇게 만든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없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진정성을 더 믿게 되겠죠. 그렇군요. 말이 나온 김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이건 좀 더 한 수 위다.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아이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저 국민께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대표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잘할 것도 같아요. 국민과 좀 더 소통하는. 네, 왜냐하면 그 어른은 비례대표만 5선을 놨는데 저는 지역구만 5선이거든요. 아하. 지역구가 더 주민하고 더 가까울 겁니다, 아마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스킨십은 내가 더 뛰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이제 주자가 되시려면 경선을 치르셔야 될 테고 또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경쟁도 있을 텐데. 네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와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대선을 노리신다면. 그런 일이 늦게 나타난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일은 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 하지요. 과거의 전례를 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데 반해서 조금 그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로 보겠죠. 그까지 당사자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심스럽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낙연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총리로 일하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다양한 위기에 대처했던 것이 최근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당으로 돌아와서도 국난극복위원회를 넉 달에 걸쳐서 제가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지금 같은 복합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좀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이 위기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낙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